아까 그 일부 순서에서 우리 김윤규 경기대학교 총장님 말씀이 하나 남았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부분을 못 담아서요. 일단은 우리 김윤규 총장님 말씀 먼저 듣고 2부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 유경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우연한 기회로 좀 만났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17대, 19대, 21대 관악갑에서 3선이신데 홀수만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짝수가 되느냐 안다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로 아주 해박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교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하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뭐 어떤 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돼 있고 어떤 건 건교부하고도 연결돼 있고 많은데 교육부가 이렇게 힘이 많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그리고 또 우연히 한 달 전 이내에 정세균 총리하고 좀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고등교육이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는데 이걸 교육부에만 맡겨놓고 되겠냐. 그러니까 총리가 좀 나서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했더니 왜 그러냐 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해박한 아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이 확실히 갖고 계시는 우리 유기홍 위원장이 있으시니까 한번 제가 언제고 총리하고 자료들이 만들어가지고 좀 이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 돼서 끌고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교육부라는 거는 일단 교육부 뭐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집단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면에서 그걸 우선순위 따지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진짜 미래를 위한 이런 큰 개혁의 틀에서는 저는 한참 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주고 있지. 그런데 뭐 교육부 힘이 있어요. 뭐 얘기 그다음에 뭐 다른 부서들도 다 교육부보다는 자기들이 더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리 총장님들이 이제 이런 대기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유기용 교육위원장께서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물론 이제 뭐 2년 동안에 다는 모두 이르시더라도 이런 어떤 고등교육의 심각성 문제의 중요성 같은 거는 얼마든지 공론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만나뵀을 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자꾸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유 위원장님이 오늘 이 발표가 특히 좀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총장님께서 그 유기용 위원장님을 잘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가장 최고 그 교육 베테랑 의원으로서 뭐 우리 대학가에서는 이미 기대가 말도 못하게 크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유기용 그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그 식사 시간이랑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유기용 위원장님께서 이제 집행부서인 교육부 장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세한 뭐 상세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은 교육부의 정책이 입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좀 유기용 위원장님께서 편하게 식사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용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보다는 좀 이제 여기 또 비서분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드리는 것도 이렇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기용 위원장님 제2 세션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의 양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실 국장으로 봉직하시고 17, 19, 21대 그 홀수 대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무슨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에서 이제 그 동안에 또 17, 19대에서도 계속 교육위원회 간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그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열의와 그 개혁 의지를 갖고 계신 의원님으로 정평이 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의정 보고서를 살펴봐도 유기용 의원님실에서 그 제작 발간한 그 보고서가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참고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유기용 의원님이 국회 내 최고의 교육통 의원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관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초선 의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의 그러한 리더십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이 21대 국회 상반기 위원장님 그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 네. 뭐 제가 별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앉아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인원 이사장님 또 홍남석 대표님 비롯해서 뭐 두 분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17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아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리 당선되는 것보다 한 번씩 걸러서 당선되는 게 훨씬 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정당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고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던 원외위원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제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을 하는 동안 자기 관리하면서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뭐 이런 일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부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그 대학원은 그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기까지 한 18년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는 북한학을 했고요. 그래서 뭐 박재규 총장님이 박재규 총장님 통해서도 사립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저는 계속 교육위만 해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초선들 많고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교육위를 경험했던 사람은 박찬대 간사 한 명뿐이죠.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도 교사 출신이고 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데 거의 다 초선이고 김철민 의원이 재선인데 거기도 교육위는 처음이고 정청래 의원이 3선인데 거기도 교육위는 처음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선 팀워크가 좋고 또 뭐 미래통합당하고도 얼마 전에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뭐 여야가 쟁점도 있고 아마 날카롭게 대립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잘 해나갈 것 같다는 뭐 좋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내년 중반 이후가 되면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서 사실상 국회가 굉장히 좀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도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정권 말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올 하반기 특히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내년 전반기 4월에도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 일정상 뭐 교육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 그리고 내년 1, 4분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뭐 사실은 이제 이인원 회장님은 제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워낙 좀 어려워서 이제 오라 그러면 제가 거역 못하고 이제
요새 오늘도 제가 아침 7시 반,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 11시 반, 1시 반, 2시, 3시 반 일정이 이랬습니다. 제가 충분히 뭐 준비해서 오늘 말씀드릴 정도로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21대 국회에서의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그냥 특별히 원고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키워드로 따지면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저는 포용교육이라는 말을 최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학혁신, 세 번째는 국가교육위원회, 네 번째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게 특별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된 몇 가지 표를 그냥 참고 자료로 이렇게 드린 거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사회에서든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과거 시험 시절부터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동안 공정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퇴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공정이라는 말 속에는 저스티스가 깔려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저스티스보다는 페어니스로 좁게 해석되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인국공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을 경비하는 청원 경찰들을 그동안 차별받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을 취준생들이 불공정하다고 공격을 하는 문제를 보면서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공정이라는 말보다는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포용교육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요새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출발선을 맞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면서 87년 6월 항쟁 이후 체제 속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출발선은 어느 정도 좀 맞춰지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문제는 출발선만 맞춰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운찬 총장 계실 때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을 했을 때 반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인데 시험 안 보고 그 지역 교장 선생님이나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군 단위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역차별이다. 그리고 걔들 그렇게 입학해도 못 따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서울대학교 교수들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고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을 하고 나서 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 KBS 사장이 KBS 사장을 할 때 출신 대학을 가리고 그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KBS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출신 대학이 거의 7개 대학 정도로 한정돼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정현주 사장이 출신 대학을 가리고 시험을 본 이후에
입사하는 사원들의 질이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대학 출신들이 KBS에 입사를 했고 훨씬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지금 기회균형 선발, 사회통합 선발 이런 이름으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만들었던 공약 속에도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육이 출발선뿐만이 아니라 도달점, 아이들이 도착해야 될 지점까지도 우리는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아마 그 과정에서 또 페어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 정의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전에 유수 사립대학들이요 17대 국회 때 그랬습니다. 고교 등급제를 하다가 그 당시에 적발이 돼서 행정적 제재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우수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는 가산점을 줬던 거죠. 옛날 얘기입니다. 예전의 얘기였는데 그 당시 그 대학들은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 있는 데니까 같은 내신을 저 관악구에 있는 조금 저소득층 많은 지역의 학교 내신하고 강남 내신하고를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냐. 그러니까 강남 아이들 내신 성적에는 가산점을 좀 줘야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총장님들이 이제 대학을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어떤 교육 정책을 만들거나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 미국이 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60년대부터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저 아시아계나 남미, 아프리카계 소수민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입 제도를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80년대 가서 그게 뭐 이제 뭐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일부 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이 60년대 한참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이제 미국이 1등 시민, 2등 시민이 없이 다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같은 국민이다. 상징적으로 그 60년대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 당시 60년대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시행했던 시절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7대 국회 때 로스쿨법을 만들 때도 30%는 무조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왜냐하면 로스쿨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 돈이 없어서 로스쿨을 못 다녀서 변호사 못 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30%를 정확하게 주는 로스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총론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앞으로 뭘 하겠냐 생각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국면, 이 얘기는 전에 사립학교 총장협의회 모임 때 제가 드렸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난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이 위기를 혁명적 변화의 계기로 삼자. 아까 장제국 총장님 발제하시는 속에서 온라인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 오히려 의외의 가능성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교육 개혁, 교육 혁신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뭐 그거와 맞춰서 우리 윤해 부총리가 규제를 좀 완화하는 정책을 쓰겠다 하는, 아까 오늘 총장님이 이제 전 세계와 상대로 우리도 입법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조지아 텍이 보통 학비가 한 4만 5천 불 정도 하는데 온라인 석사과정 등록금이 7천 불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데들하고 경쟁해야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K무크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서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들자, 뭐 그런 제안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BS가 실제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총장님들이 오히려 이 재난 시기에 우리가 혁명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성공 사례든 아니면 아이디어든 잘 마련을 하셔서 그것을 국회에도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규제 완화 7월 달에 얘기를 했던 그 자리에 뭐 그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반향도 별로 없고 잘 모르겠다. 아까 김인규 총장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인규 총장님이 아니셨구나. 예. 저라도 그런 자리를 주선을 해서 할 테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아까 오늘 총장님 말씀하신 거와 괴를 같이 합니다만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그런 교육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다 입시 위주로 되니까 같은 교실 안에서 전혀 못 알아듣는 애들, 또 수업이 너무 쉬워서 자는 애들, 그렇다고 중간층에 맞추자니 보통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위권 성적 가진 애들이 인서울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소외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죠. 뭐 그런 점, 뭐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자. 이게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세 가지였고,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제가 지난번 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재부 관료가 대학은 사형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 줄여야 된다. 초중등 교육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칸막이 허물어서 그 돈 갖다가 고등교육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규모를 줄여야 됩니까? 그리고 군인들 정예화 때문에 군인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군인 숫자 줄어들면 국방 예산도 줄입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 수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단세포적인 발상인 거죠. 제가 요새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교육 재정 문제입니다. 사학 혁신도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립학교법이 몇 사람에 의해서 발의가 돼 있고요. 그것이 또 다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 사립 대학들이 지난번 감사에서 입시 비리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문제 포함해서 뭐 60개 이상의 지적 사항을 받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신을 받는다면 대학 경쟁력 높이자, 고등교육 재정 확충하자 하는 부분들이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총장님들이 정말 좀 노력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학 혁신에 맞는가. 뭐 하나는 투명성의 문제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 사회 내에서의 거버넌스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문제와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님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총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재단에 책임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입금은 거의 안 내고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던 경우도 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학 지원하자, 대학 경쟁력 높이자 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학 혁신이라는 문제도 어쨌든 그 여전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입법 과제에서 저는 오늘은 크게 두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발의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우리 교육부는 좀 기형적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서울시장 선거하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고 유권자 숫자나 선거 비용이 똑같아요. 엄청난 선거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육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제대로 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 관료들 저도 오래 겪어봤습니다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행정고시 출신들이죠. 우리 관료 사회를 거의 행시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5년, 10년 노력하면 그 나름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승진해야 되고 정권 바뀔 경우에 늘 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현안 대응에서는 굉장히 유능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미래 교육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합니다. 그 관료들은. 그런 점에서는 그 교육부의 힘을 좀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예전에 무슨 교육혁신위원회 같은 자문기구 만들자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좀 비슷한, 처음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을 때 법무부가 그렇게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법무부의 부속기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꽤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근데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은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보다 훨씬 큽니다. 좀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도대체 미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교육 과정을 다루는 교육부 내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만 해도 이건 좀 중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교육부가 사실 그 역할 제대로 못 해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 장관들이 대학 구조개혁 자기 임기 중에 안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 거예요. 왜? 워낙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니까. 뭐 비난도 많을 거고 공격도 많이 받을 거고, 한쪽에서는 대학 구조개혁하는데 왜 부실대학에까지 그 정부 예산 줘서 출구 전략 마련해 주냐? 뭐 교육시민단체들은 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그 반대 진영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또 이 교육부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더더군다나 지금 교육부는 이제 임기 말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 과감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역할을 해내는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법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가면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는 못합니다. 근데 20대 때 전희경 의원이 이 법안을 냈어요. 근데 대통령 자문기구로 위상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좀 이쪽으로 이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 자치가 더 높아지면 지금 교육부가 교육계에 대해서 군림하는, 대학 지원 사업을 가지고 총장님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교육부 모습은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율성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기구고 교육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를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총장님들이 응원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좀 설득해 주세요. 혁신위원회 같은 옛날 교육혁신위원회 같은 자문기구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전국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다행히 뭐 우리가 다수고 또 법안심사 소위원장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가 맡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정기국회 중에 꼭 필요한 개혁 입법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이후에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도 시급한 과제로 좀 그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도 좀 제안을 해주시고 제가 나서서 교육부하고 총장님들하고 좀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자리도 제가 앞장서서 마련하고, 입법적인 과제들은 저희가 받아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점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좀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정권 바뀌어도 눈치 안 보고 교육정책 미래 비전 만들 수 있는 뭔가의 센터가 하나 필요한 거죠. 교육부 관료들한테 그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번에 저희가 추진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 모임 왔을 때만 해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조금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 못 내린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치고 싶은데요. 이건 뭐 표 몇 가지를 좀 첨부를 해놨는데, 첫 번째 보시면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뭐 제가 발의한 건 없지만 19대 국회에서 한명숙 의원님, 그 당시 총선 이게 1호 공약이었죠. 한명숙 대표 이름으로 발의됐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제 뭐 저도 그 과정에 참여했던 뭐 그런 법안입니다. 근데 민주당만 낸 게 아니라 정의당도 2사람이나 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 시절부터 보수정당에서도 여러 사람이 발의했어요. 이 문제는. 저는 의외로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 돌파구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좀 참고하시라고. 역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상황에 대해서. 근데 한 번도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권의 하에서든 기재부의 결사적인 반대로 실현이 안 됐던 것이죠. 옛날 민주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안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그걸 국가장학금으로 대안으로 해서 지금 한국장학재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잘못 디자인됐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래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이제 반박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이게 원래 교부금의 취지에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학 수가 많은데 여기를 다 지원할 수 있냐, 뭐 이런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나름으로 제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그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 가장 극적으로 늘어난 때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그게 국민의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근데 그 당시가 어느 시절이었습니까? 국가부도가 나서 우리가 IMF 체제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폭적으로 교육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초중등 교육에서 학급당 학생 수 1명 줄이는데 1조 원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 줄었어요.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난지원금 때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이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길게 보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또 그렇게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회복돼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을 바로 그 무렵에 만들었어요.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교육 예산도 늘렸고요. 그것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좀 큰 방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전체 예산에서 교육 예산이 20%까지 올라갔어요. 그 증가율로 제일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는 참여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평균 교육 예산이 1년에 8.7%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복리 방식으로 평균 8.7%씩 올라갔으니까 교육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대략 15에서 17% 사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대 액수는 조금 늘었는데 전체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8%밖에 안 됩니다. 전체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만 못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경제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겠지만 교문수석 없어지고 지금 청와대 정책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1번이 아니죠. 저 뒤로 가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은 9개 부처를 담당하고 뭐 그나마 교수 출신들이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관료 출신이 가는데 세 사람 다 교육은 전공이 아닌 분들이죠.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연금. 뭐 이번은 사회문화 분야를 좀 했다고는 하는데 교육 쪽은 전문 분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사회수석이.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국력이 이제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12위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 30위권 정도 됩니다. 지금 GDP 대비 몇 프로냐에 대해서도 뭐 설이 달라요. 근데 그 제가 드린 표를 보시면 대략 이게 이제 뭐 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이제 표인데요. 대략 한 0.7% 정도로 봅니다. 근데 거기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면 0.5%죠. 뭐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관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GDP 대비 0.5% 정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OECD 평균으로 0.9%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OECD 얘기 좀 그만하자. 우리가 한참 뒤처질 때 OECD 평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12위권인데 OECD 37개국에 보면 우리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 거죠. 멕시코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이고, 뭐 핀란드 같은 강소국은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들인데, 그래서 이제 OECD 평균 얘기는 좀 그만하고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하고 고등교육 재원 문제를 비교하자. 초중등은 OECD 평균에 대충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고등교육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보통 0.9%를 OECD 평균이라고 보는데 국가장학금 제외하고 0.5%라고 치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1인당 교육비, 대학생들 1인당 교육비가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부하고 민간의 그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비율을 보면 38대 62입니다. 우리가 뭐 총장님들이야 다 아시지만 정부가 38이고 민간이 62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좀 극복하자고 하는 OECD 평균에서도 66대 34입니다. OECD 평균이. OECD 국가들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에서 정부 몫이 66이고 민간 몫이 34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적극적으로 좀 다시 추진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법안을 바로 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면 그냥 20대 국회에서도 3명이나 냈었거든요. 근데 뭐 별로 얘기거리도 안 되고 그냥 폐기돼 버렸어요. 근데 저는 고등교육 재정뿐만이 아니라 그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도 재정 문제를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그쪽은 제가 교육감님들하고 좀 힘을 합쳐서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역대 열 몇 번이나 냈지만 다 무의로 끝났던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건 정말 큰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이번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내고 국가교육위원회 내에서 고등교육의 미래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이거 하자 이렇게 좀 할 생각이고, 저는 이것의 시점은 다음 정권 초기쯤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 생각입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재집권 한다는 이제 전제가 좀 깔려 있고, 요새 며칠 이제 여론조사가 좀 밀려서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지율 문제는 등락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워낙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감점 요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수 세력이 한 50년 집권하다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한 10년 동안 뭐 공과도 있었지만 교육 재정 문제에선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수 정권 10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홀수로 이렇게 국회의원 했듯이 이제 그래도 한 10년씩은 하자. 그래서 다음번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6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여유가 생기죠. 6년 반 동안 좀 교육 문제에선 큰 걸 한번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미래 교육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지금부터 제가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서 발의해서 약간 21대 국회 안에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으로 승부를 한번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도 정부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죠. 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이게 이제 교부금으로 했을 때 일반 교부금이 있고 목적 교부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사업비 형태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목적 교부금, 사업에 대한 교부금 형태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주요 지원 항목이 될 것이다. 제가 생각했던 바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 요 부분들이 잘 되면 고등교육 재정 고등교육 교부금이 미래교육으로 가는 길을 좀 앞당길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포용교육을 앞당기는 그런 수단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자율성 부분은 후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식이죠. 대만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만도 초중등 이제 초등학교 말고 중등 교육까지 다 무상 교육이 되고 하면서 사립학교인데 적용 법조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도 사실상 거의 그렇죠. 이제 내년이 되면 완전 무상 교육이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대만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안 받고 그렇게 정부의 전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서 교장 교사 채용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게 됩니다. 사립학교라도 재단이 교장 교사 인사권을 못 가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대만 사립학교법을 우리도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조만간 이걸 공론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교부금을 받으면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율성이 축소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정부 예산이 지금 같은 사업 지원이 아니라 교부금 형태로 들어가면 정부가 이걸 감독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이사회 구성 문제나 이런 데서는 조금 그건 정부가 만약에 교부금까지 주는 상태에서는 뭐 부득이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교부금법이 되면 자율성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고민해서 해답을 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교육이 좀 변화되고 이제 미래 교육으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입법 과제로는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오늘은 뭐 이 자리는 좀 총장님들이 계신 자리니까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총장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현장의 경험이나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주시고, 또 교육부가 더 총장님들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중간 가교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뭐 좀 두서없는 얘기였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그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베테랑 의원으로서 여태까지 쌓으신 경륜을 이 자리에서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포용교육 사학혁신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네 가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대학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주로 입법 방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의원님들의 그 발의 내용을 계속 추적을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왜 무산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도 없고 또 열의를 가지신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부분이 21대에서는 기필코 이게 잘하면 성사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꼭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은 기필코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요 말씀과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우리 강희성 총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균형 또 포용교육, 제가 이렇게 쭉 노무현 정부 또 MB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 지역 혁신 사업이라고 지역 대학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주셨어요. 그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서 대학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부실 사학, 비리 사학 위주로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제한됐었는데 이 MB 정부에 넘어오면서 이 평가 제도가 줄 세우기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주기, 2주기 평가까지는 줄 세우기 평가가 됐는데 2주기 평가는 180개 대학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120개 대학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수도권 서울 지역은 70% 이상이 통과됐고 경기 지역은 68% 아마 제 기억으로는 호남 지역은 53%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 지역은 50에서 55% 사이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65%에서 72% 사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다 뭐다 다 좋은데 이 커트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3분의 2인데 3분의 1 그 마지막 커트라인이 지역에서 호남 지역은 처음에 이제 이주기 평가 때는 50%를 하고 10%를 전국구로 풀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50%의 기준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50%냐? 60%도 아니고 50%. 또 전국구로 해가지고 10%로 풀어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번 3주기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 질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3주기도 그런 식으로 줄 세우기 해가지고 3분의 2 지역은 50%로 끊고 그럼 50%에서 끊으면 그 커트라인에 내가 물어보니까 12개 대학이 0.5점 차이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교육부 직원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사실 0.5점 사이에 12개가 들어갔다는 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3주기 평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상대 평가를 하실 건지 난 교육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뭐 재경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교육부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국장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재경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상대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교육 철학에 대해서 포용 교육 또 균형 교육 이런 걸 철학을 가지신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적어도 이렇게 아주 비리 대학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대학은 몰라도 그러면 지방 대학 같은 경우 50% 안에 들어가는 학생, 50% 안에 들어가지 않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너무 피해를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총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50%로 자르냐? 그럼 50%에 벗어난 대학은 대학 지원을 못 받나? 그게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뭐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근데 예전에 저 노무현 정부에서는 15%에 10% 이렇게 자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아주 비리 있는 대학, 무슨 문제가 있는 대학 그런 대학을 이렇게 했는데 점점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뭐 역량 강화도 풀어주고 했는데 신문에는 딱 발표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그 뭐라 그러나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대학은. 그래서 낙인 효과라는 게 참 큽니다. 이게 아주 그냥 부실 대학처럼 그런 걸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간곡하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네. 뭐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9대 때 제가 자료집을 한 2권 정도 낸 게 있어요. 그 소위 대학 평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뭐 선정 뭐 이런 과정에서 지방 대학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보고 있는가를 제 나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이제 자료집을 냈던 게 있었는데 사실 그 무렵에 유은혜 부총리하고 19대 때 이제 교육을 같이 했으니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뜻이 대략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황운여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이 싸웠는데 평가 지표를 좀 줘봐라.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지 어떤지. 근데 끝까지 우리한테 그 평가 지표를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전 정권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은 저도 조금 이제 듣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기재부에서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정량 평가 방식으로 하면 뭐 수도권 대학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서 이제 정량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여간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저희가 이제 행정수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좀 다시 전면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뭐 불균형 얘기가 아니라 지방 소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지금 이대로 그냥 두고 가면 뭐 특히 지방 사립 대학들 다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그건 뭐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하여간 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 앞에 또 와인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철 대교협 회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건배제의가 돼서 뭐 섞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특강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일관성이 있는 논점들이 전개되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저희 정부 총장들이 대학을 한 30년 가까이 한 분을 아니겠습니까? 혁신적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살짝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위원장님과 같은 혁신의 개념이 이입된 그런 아이디어는 균형 감각이 있는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고 또 중산층이 상류사회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교육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또 위에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회적 수직상의 그 유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거기에 퍼머티브 그 적극적인 할당제가 되었건 그렇지 않으면 보조 역할을 해서 더 사회적인 그 모빌리티를 강화하는 것이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공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총장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학 운영상의 자율성이나 재정적 여력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투명성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운영상의 가버넌스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재단을 구성할 때 그 재단의 구성이 건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투명성은 아마 회계상의 투명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념들이 다 어우러질 때 결국 우리 대학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디가 앞서고 어디가 뒤설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대학 경영이 능률적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가버넌스가 올바라야 되고, 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투명해야 되고,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총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 대학신문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위하여. 위하여. 네. 네.
이제 식사하시면서요 건의 말씀도 좋고요. 평상시 우리 총장님들이 생각해 온 게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 유기용 위원장 계신 동안에 좀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성기 총장님 이제 우리 썸밋에 처음 오셨는데요.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왔다고 이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이성기입니다. 작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이 프레젠 서밋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참석하고자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우리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김인철 총장님이나 강성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참 일목요연하게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결국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교육의 혁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대단히 중요하고 당연히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른바 사학 혁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학의 여러 가지 혁신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학 내부의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의식과 태도, 각오, 의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학에 이제 저는 사실 공직에 있다가 대학에 전에 이제 특임 교수로 좀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 대학의 총장으로 왔습니다만, 이 대학의 여러 가지 혁신 의지라든지 대학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조직들하고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좀 나름 다르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의 구성원들의 어떤 혁신 의지를 좀 북돋우고 이 혁신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참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총장님들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최근에 이제 이른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위기들이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고 해서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 등등 저희는 이전부터 이제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들을 이른바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스마트 플랫폼을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저희가 컨텐츠 등등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컨텐츠가 없었던 분들 또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 다 노력한 결과들을 우리가 그야말로 기회로 혁신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플립드 러닝 형태로 전부 다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고 따라주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현실적으로 참 애로가 많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유용 위원장님께서 국회 차원의 제도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내부적인 거버넌스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를 통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스스로 아마 반성하는 차원의 이런 말씀 드려보고 나름 또 각오를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우리 이성기 총장님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한기대에서 지금 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황 총장님. 예. 예. 우리 대학신문 쪽에서 고등교육이 국가 미래이다 이런 슬로건 아래에서 이와 같은 자를 계속 만나주신 것에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장들 모임에서 교육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차례 수년간
모임을 해봤지만은 이번 유기용 위원장이 모신 만큼 총장들이 희망을 가진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시급성입니다. 며칠 전 교수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던 것처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이제 대학 미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다 알고 있지만은 지방대학의 3분의 1이 70%밖에 모집을 못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결과치거든요. 결국 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위기에 이게 대학이 미래로 갈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당장 작년도 입학정원 2,000명 부족했는데 금년도 4만 1,000명이 부족하거든요. 내년도 3만 1,000명이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쓰나미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쓰나미 한번 이번 홍수에서 봤지만 둑이 무너지고 나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매우 시급하다. 근데 과연 정부의 정책들이 여기에 같이 물려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우 시급한 정책적 기반들이 변화들이 와야 할 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왔지만은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비대면 교육이 20%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비대면 교육을 한 것은 아마 1% 미만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 100%로 바뀌었거든요. 이만큼 급변할 정도로 혁명적 변화가 지금 현장에서는 오고 있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만한 정책이 그동안 잘 되었는가 하는 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심도 있게 지금 나가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정재국 총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향후 계획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향후 계획 가운데는 코로나 이후의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6년, 7년 전에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고민 총장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부 제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유화 문제, 지금 학령 인구 감소의 문제, 대학 규제 많은 건 말해온 것이 오늘 말한 게 아니고 누누이 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해결한 것 있었던가? 그래서 과연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왜 해결이 안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때다. 향후 계획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을까? 이게 교육부만의 문제일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총장들이 대기업 회장도 계시고 사촌 회장도 계시지만은 실제로 우리 총장들 대학사회 속에서 우리들끼리 합의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달라요, 입장이. 수도권, 지역, 지방, 국립, 산업 너무 달라요. 대형, 소형.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대응할 능력을 못 갖췄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음을 왜 해결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고민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놓고 이런 부분을 놓고서 국가교육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좀 분석을 이는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다 될 것이 아니고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예, 총장님들께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고민하는 바가 이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지금 거의 병행하고 있는데 이 차별성을 어떻게 찾을 거냐. 아까 문제에게는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을 어떻게 지역과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확실한 차별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대학의 존립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또 해보면서 그런 논의가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네, 세 가지로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우리 황 총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스스로도 너무나 이렇게 한 가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 자체를 또 이제 대학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그 하여튼 말씀도 굉장히 그 공명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저기 박 총장님 식사 중이신데 예, 네. 어쨌든 네, 지금 이제 그 문제들의 스케일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대학에서 당장에 그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그런 대면과 비대면의 이런 혼재 속에서 뭐 학생들의 문화 활동이거나 어떤 그런 또 기업 현장 인턴이라거나 이런 그 행동 기반 활동 기반의 그런 그 일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현장에서의 고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기용 위원장님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거대 담론, 어떤 뭐 한국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교육지형을 바꿀 수 있는 큰 이제 이슈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문제들과 큰 문제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마침 또 총장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그리고 일단 작은 문제들 당장 해결해야 되는 좀 문제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이런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언제 없어질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런 온라인 수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앞으로는 상존할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좀 긴 안목으로 준비하고 이제는 그것들을 교과 과정의 중요한 어떤 항구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교육을 재설계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도 몇 개 느끼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접근성 문제,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더라고요. 이거는 뭐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죠.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가족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데요. 뭐 초중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저희 대학의 같은 경우도 저는 보니까 유학생들 특히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노트북 컴퓨터가 없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유학생들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은 뭐 그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기숙사 안 사는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 학교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접근이 안 되는. 그래서 이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학교 차원에 맡겨놓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초중고부터 모든 단계의 학교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플랜 같은 것들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학생들이 재정 요건을 고려해서 일정한 소득 분위 이하인 경우는 데이터 플랜을 어떤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모든 단계의 학교에서 저는 고려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현실적인 현장의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학생 문화 활동의 부재인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총학생회나 이런 학생들과 많은 고민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도 하기 힘들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도 있을 데가 없고, 왜냐하면 실내가 위험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 도서관이 1000명 수용인데 실제 현재 100명만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예약해가지고 100명에서 자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공간을. 그러다 보니 이제 도서관 이런 시설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유념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전한 건 실내보다는 실외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광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그런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지원하는 사업 같은 걸 만약에 구상해 주신다면 저는 대학도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날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실외에서 안전한 그런 모여서 공부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는 그런 광장 같은 그런 요소들이 대학에 앞으로는 이제 지금보다는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변화를 초래하는 약간의 유인책 같은 것들을 사업화한다면
그 대학들이 초기에 그런 구축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아주 뭐 마이크로한 수준의 문제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또 이제 거대 담론으로 가야 될 것이라서 그 큰 문제도 고민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대학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미리 부총장님, 예, 이제 우리 서민원 부총장님이랑 최미리 부총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그 눈을 안 마주치고 지목을 안 당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이렇게 지목을 당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이제 2012년도에 4개 대학 통합을 하면서 저희는 스스로가 우리는 신생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데 굉장히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재정 지원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지역적인 면을 굉장히 탈피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과 또는 지방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는 상당히 어떤 역차별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초기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뭐 아까 이제 글로벌 말씀도 하셨지만 글로벌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완전 컴퓨터를 처음 리셋하듯이 지금 초기화가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든 지금은 똑같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도 발빠르게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웹엑스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고 성공적으로 1학기를 마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대면 비대면 그 말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대면 비대면 수업을 얼마나 정말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기용 우리 위원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대학 총장님들이 다 그런 염원이겠지만 저 역시도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도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해 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저희 총장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방법은 이따가 또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민원 부총장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한국대학신문에서 늘 이렇게 고등교육의 당면 과제를 이렇게 총장님들께서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청사진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듯 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대학의 경험을 통해서 좀 하나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면 수업과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이 개념을 이제 새롭게 창의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이고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제 그게 대면 수업이고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 수업을 해보면은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이 대면 수업인 것처럼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 수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대면 수업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건데 그 학생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교수들이 다 보면서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그 대면 수업이 페이스 투 페이스 온 온라인이 있고 페이스 투 페이스 온 오프라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그 온라인 수업의 컨텐츠나 아까 이제 그 건양대학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쓰느냐, 교수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면 수업을 이렇게 양분해서 가르는 것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화될 때 저희들은 사실 그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 수업의 질이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이게 수업의 질이 낮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훨씬 더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서 그것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정립해 나가면 저희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한 대면 수업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저희들이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용 총장님이 배우는 입장으로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전 총장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동대학교에서 온 전성용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선배님 총장님들께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마이크로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어찌 우리 대학이 반응을 특히 지방의 소규모 저희와 같은 대학이 생존 방안을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열심히 보았습니다만 역시나 우리 훌륭한 그 주최 측에서 이 마이크로한 부분이 아니라 매크로한 부분 속에서 더 그 광범위한 체계적인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선임 총장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요점은 현재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네 대학이 이제는 4차 산업시대 특히 이 하이퍼 줌인된 성큼 코로나 때문에 다가온 이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국내 대학과 경쟁하는 시대가 아닌 해외의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란 특강을 하는 교수가 있는 대학과 무한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팩트 하에 현재 국내의 대학들은 어떤 형국이냐? 초대형급 폭우가 내리면서 폭풍우를 몰고 오는 파고 속에 국내 대학들은 쇠사슬로 묶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처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내 대학의 삐뚤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현 시국하에 어찌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아까 말씀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 존경하는 유기용 위원장님 말씀 주신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45,000불에 등록금을 7,000불이라는
획기적인 20%도 안 되는 등록금 비용을 받고 있는 대학과 견주어 어깨를 나란히 또는 같은 운동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큰 화두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국경 뭐 법을 초월한 초경쟁 시대에 여러한 다양한 시도와 또 시각을 가지고 어찌 이 어려운 형국을 타개할 수 있는가에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공정한 도전과 또 혁신이 그 기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정열을 보여줄 수 있는 필요가 대두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식 그 한림대학에서 오신 그 처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듣고 우리 실무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부탁. 예, 원래 저희 그 김중수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요. 그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오늘 그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총장님 대신해서 그 죄송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총장님들 모임에서 좀 어색하게 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저 자신은 이제 평범한 일개 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아마 아직도 이제 현장에 남아 있는 교수인데요. 그 교수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이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강을 2주 앞두고 있거든요. 개강을 2주 앞두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그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이제 세상을 헤쳐나가야 내 필요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그 넘겨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뭐 교수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이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러닝의 어떤 펀더멘탈이 완전히 그 달라진 그런 세상에서 저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러닝과 휴머니티의 그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저희가 그 전수해 주는데 고등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하나의 말씀, 하나 마지막 이제 이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 이제 그 앞으로 21세기의 대학은 그 대학만이 도전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거의 모든 어떤 기업이라든지 행위자라든지 혹은 뭐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학의 경쟁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닝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 문제에 고등교육의 그 우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어떤 미래의 방향을 거기서부터 좀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자리가 우리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이 자리가 되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여기 참석하신 모든 총장님들 그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은주 평택대 총장님이 꼭 유기용 총장님 계실 때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셔가지고요. 특별하게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특별히 유경 그 위원장님 오셔서 앞으로
제 임기 동안에 2년 남았거든요. 여러 가지 대학에 큰 변화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우문현답이 그런 버전이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시고 또 교육부 관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특별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 그리고 대학을 바라보는 분들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대학을 가는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더 들이지 않아도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에 들어가는 교육비는 오히려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노력 없이도 지금은 0.5%이지만 0.7%가 되고 1%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학력인가 줄었기 때문에 대학이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좀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등학교가 이제 전체가 다 무상교육이 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70% 이상이 대학을 간다면 이제 대학은 어떻게 보면 옛날의 고등교육이 아니라 거의 뭐 교양교육 이렇게 되는 거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인력을 교육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하나 저희 평택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립대이지만 사실은 준공립대 다시 말해서 정부 책임형 사립대 쪽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그 어느 도시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학생이 국립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립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너무 큰 자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새로운 대학의 모델과 관련돼서 정부 책임형 사립대 또는 공영 사립대가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공영 사립대가 더 큰 확산이 되기 전에 고등교육 그 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큰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참석 총장님들의 아주 고귀한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 이제 다 이 부분을 모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네. 우문현답을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제가 사자성어를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존여비는 남자의 존재는 여자에서 비롯된다. 것입니다. 예, 그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근데 교육에도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 17대 19대 때는 교육위가 물론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때가 제일 그랬습니다만 이 별로 비인기 상임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21대 오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이 오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좀 기회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뜻이 좀 충분히 국회에 전달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소통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유은혜 부총리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결국 유 부총리도 교육부 관료들한테 삥삥 둘러싸여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그 부총리한테 현실론을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래도 그 지금 국회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비인기 상임위라고 하는데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또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저 김희철 회장님도 얼마 전에 업무 보고 와서 혼나고 가셨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8시간 혼났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의욕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교육위원 이제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좀 다각도로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우선 국가교육위원회 법은 통과되려면 이게 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총장님들이 개별적으로든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든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밝혀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뭐 이번 달 내로 발의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교육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시도지사님들도 좀 한번 다 만나볼 생각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광역단체장들이 고등교육은 자기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도립대학 정도 지원하면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래 와서 그것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대학이 소멸하면 지방 자체가 같이 소멸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신경 쓰게끔. 경기도는 수도권이지만 그 경기도에 있는 20대 초반 아이들이요, 그 인구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푹 줄어든대요. 20, 21, 22세 여기가. 그 경기도의 그 또래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을 누리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이사슬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되고, 지방 국공립대학뿐만이 아니라 지방 사립대들이 살아야 되고, 뭐 제가 시뮬레이션 한 바에 따르면 지금대로 가면 지방 사립대학들 거의 전멸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지면 한 달 월급 180만 원 받는 교수님들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뭐 비정년 트랙 교수님들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이 그런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무슨 경쟁력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기재부 관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싸워야 될 부분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교육 재정 문제, 특히 고등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 사립대학 총장 협의 때 그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일부 관료들이 초중등 교육은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교부금이니까 그걸 좀 쪼개서 고등교육 쪽에 나눠 쓰자, 이런 발상이 있는데, 의외로 또 그런데 동의하시는 총장님들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이 전체를 키워야죠. 교육 예산 파이 전체를 키워서 가야 되는데, 그걸 뭐 초중등 아이들 그 교육에 쓰이는 돈을 쪼개서 대학 예산으로 쓴다는 거는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재정 문제, 또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 시도 교육감님들하고도 좀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이인원 회장님이나 홍남석 대표님도 총장님들하고 교육감님들하고 대화 자리도 한번 주선을 해서 하시면, 지금쯤은 공통의 관심사가 상당히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 특히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같은 경우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각자 계신 지역에서 그 지역 교육감님들하고도 좀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고, 국회 교육위원들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또 총장님들이 가진 영향력을 총동원하셔서 국가교육위원회 법 잘 되게끔 도와주시고, 또 교육 재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더 넓혀서 IMF 때도 교육 예산 늘렸다. 그러니까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교육 예산을 늘릴 때다. 뭐 이런 주장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떳떳하게, 그 초중등도 가면요, 학생 수 줄어드니까 이거 교육 예산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시작하니까 기재부하고 논쟁에서 판판이 깨져요. 그러니까 그 문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사람들이 계산하는 산식을 우리가 부정하고, 당신들 그 산식 틀렸어,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맨날 OECD 얘기해? 이제 우리 G10 정도 평균 가지고 비교하자. 좀 이렇게 총장님들이 큰 소리도 빵빵 치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로 박수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하여튼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전 처음 이렇게 교육위원장님이 오랫동안 우리 총장님들과 그동안 이렇게 쌓아오신 경륜을 논해주시고, 또 앞으로 희망 어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큰 도움을 주시라는 것은 또 이제 의정 활동을 잘 하시라고 개별적으로 그 허용된 한에서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으면 후원도 하시고, 주위 분들한테 권면해 주시면 그런 것이 또 하나하나 힘이 돼가지고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프레지던트 서밋 그 홍남석 원장의 폐회사로 오늘 우리 홍준 대표가 폐회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1차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자리해 주신 총장님과 또 교육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진화란 진보된 자들의 특성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이 위기를 집단 지성으로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가 2020 프레젠트 서밋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였습니다. 6차례의 프레젠트 서밋을 하면서 총장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솔루션을 내서 저희가 살아남는 자들의 공통점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한국대학신문의 그 슬로건인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처럼 K컬처, K스포츠가 전 세계를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에 K에듀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대학 총장님들뿐만 아니라 대학 신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저희 고객이신 저희 대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하여 전국 고등학교 진학교사 지도교사님들 연합체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과 함께 공교육 중심의 입시정보지 대학선택 1, 2를 창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프렌치 서밋에 참여해 주신 우리 멤버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소개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레지던트 서밋 1차 컨퍼런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